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속한 법률 시스템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이른바 변호사의 입을 막는 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법조계를 비판했다고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직업을 뺏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시스템 전체에 뭔가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출발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저 멀리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인권을 위해 싸워온 두 명의 베테랑 변호사가 있었어요. 바로 하지 베일리와 알리예프. 그런데 이분들의 정력이 정말 한순간에 멈춰설 위기에 처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절차는 아주 간단했어요. 법이 바뀌면서 이 두 베테랑 변호사, 당연히 변호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결과가 뭐였을까요? 거부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이게 그냥 서류가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으려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싸움은 결국 유럽인권재판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재판소는 이 사건을 그냥 변호사협회 가입이 거절됐네? 하는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은 거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재판소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건 그냥 행정 처리가 아니다. 이건 사실상 두 변호사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 바로 이거였죠. 네, 이 판단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재판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바로 국제적인 기준,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UN 기본 원칙을 잣대로 삼았습니다. 이 원칙에 딱 대입해 보니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세 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의 차별. 둘째, 변호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협회라는 조직 자체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사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죠.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쟁점, 바로 차별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을 심사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원칙이죠. 실제로 UN 기본 원칙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딱 못 박아놨죠. 원칙은 이렇게나 분명한데 현실에선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현실에서는 변호사들의 비판적인 의견 때문에 가입을 거부했는데 국제 원칙은 바로 그 의견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자격심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필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나 중요한지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UN 원칙 조항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변호사가 법이나 사법제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그냥 개인적인 불만 표출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법치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공적인 역할이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하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두 변호사는 바로 그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처벌을 받은 꼴이 됐잖아요. 유럽인권재판소가 보기에 이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아이러니하고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원래 변호사들을 지켜줘야 할 변호사협회가 거꾸로 변호사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UN 원칙을 보면 변호사협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구성원, 즉 변호사들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정부 입맛에 안 맞는 변호사들을 감시하고 잘라내는 필터 역할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변협은 어땠나요?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을 했죠. 조직에 주어진 자율성이라는 힘을 변호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패로 쓴 게 아니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리치는 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협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자율성 대 독립성의 문제죠. 변호사라는 단체가 가진 자율성과 변호사 개인이 가져야 할 독립성, 이 두 가지가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 법치주의는 어느 쪽에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희가 계속 변호사의 독립성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나중에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같은 거 없이 오직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의뢰인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자유. 이게 만약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법치주의라는 기둥 자체가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결국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변호사협회는 과연 구성원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문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그 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저 멀리 아제르바이잔 얘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단체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독립성을 억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국제인권법이 언제나 변호사 개인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독립된 변호사만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제대로 싸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나를 변호해줘야 할 변호사가 혹시나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회에서 과연 여러분과 저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결국 변호사의 독립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최전방의 방어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